그 다음에 293페이지 환급. 환급 간혹가다 이론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293페이지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보시면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지금부터 키포인트는 조기 환급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일반 환급은 그냥 30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기 환급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조기 환급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수출이나 시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조기 환급이라는 건 혜택을 주는 거죠. 맞죠? 근데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면 혜택을 줄게 이런 거지. 그냥 우리 환급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안 해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건 실무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라고요? 수출. 예. 근데 그냥 조기 환급해 그냥 신고하면 일반 환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신고할 때 조기 환급 누르는 탭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꼭 눌러 주시고 수출이나 시설 설비 투자 등 그 해당 사항이 있으면 조기 환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수출하는 회사인데 나 모르고 그냥 신고했어. 그러면 30일입니다. 요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 투자는 왜 해주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 설비 투자는 저거예요. 건물이라기보단 공장이나 기계장치 같은 걸 사는 걸 시설 설비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왜 혜택을 주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난리가 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저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취업률. 맞죠?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취업자가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기계를 죄송합니다. 기계를 산다는 얘기는 그 기계를 다룰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어느 공단 만들어 놓고 우리 공단으로 오세요.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게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도권에 있는 데는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제가 예전에 그 청라 있죠. 저기 청라 바로 옆에 서부공단이라고 있어요. 청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저 공단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맨날 뭐를 하냐면 맨날 신고한대요. 구청에다가 이상한 냄새 나요. 안 나는데도 저기 연기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 같아요. 맨날 신고한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왜냐면 집값을 올리려면은 쟤네들이 없어져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단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안 좋은 생각하잖아요. 맞죠? 안 좋은 생각하잖아요. 연기 많이 나고 공단에서 이상한 화학약품 쓰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저놈의 공단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맨날 신고한대요. 근데 왜 밑으로 못 내려가냐면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100% 팩트는 아니고 한 80% 정도 맞을 거예요. 수도권에 앞으로 공장을 못 짓는데요. 지을 수는 있는데 짓기가 지방 내려가서 짓는 것보다 몇십 배 어렵대요. 왜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쉬운데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아예 안 내려가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붙어 있을 힘도 없죠. 지금 제가 알기로 남동공단도 꽤 많이 빠졌을걸요? 그래도 이제 있는 회사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문 닫은 걸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직접 가볼 일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설마 남동공단만 그러겠어요? 근데 은근 주한공단은 잘 버티시더라고요. 주한공단 일자리 잘 안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주한역 저쪽 뒤쪽에. 주한공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는 생각으로 일자리가 잘 안 나와요. 남동공, 예? 일자리 잘 안 나와요. 다들 오래 다니시나 봐요. 예. 저기 남동공단은 일자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 자체가 이쪽이 조금 더 수월한 공장들이 많은 거죠. 근데 주한공단 예전에 다음에 인터넷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더라? 아, 저기 어떤 한 15명, 18명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을 한 명을 뽑아요. 근데 500대 1이었대요. 500대. 근데 왜 500대 1이냐면 생산직인데 초봉이 2,800인가 3,000이었어요. 그게 나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회사 좋은 점이라고 쓴 거예요. 핫바를 한 달에 120만 원어치 사온대요. 결론은 뭐냐면 간식을 원 없이 제공한다. 근데 직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핫바래요. 그래갖고 간식 가격으로만 한 150만 원에서 200 정도 쓴대요. 한 달에. 아니요. 일도 칼퇴래요. 거기에 써있기는. 그래서 뭐 9시 퇴근, 6시, 그 다음에 회식할 때에 오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사 여직원이 2명인가 있대요. 근데 아직 미혼이래요. 그 여직원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면 사장님이 축의금으로 100만 원인가 500만 원 내놓겠다라고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격리 직원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소규모 회사들은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예. 영수증만 모아놨다가 누구 갖다 줘요? 세무사 사무실 갖다 줘요.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좋은 회사라고. 근데 진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간식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행복한 겁니다. 간식 하나 먹을 때에도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여요. 눈치 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핫바라도 예, 거기 직원이 17명, 18명인데 100만 원, 150만 원 나온다는 얘기는 1인당 거의 10만 원어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간식으로. 그렇죠. 간식 자체. 커피도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믹스 커피를 집에 있는 거 들고 간대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도 이제 그 회사 조금 다니다가 너무 회사가 영세해서 그만뒀는데 본인이 마트 가서 믹스 커피 100개 들은 거 있죠? 그거 사다가 회사에다 갖다 놨대요. 하도 사장이 돈 갖고 랄랄라 해갖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겠다. 내 돈 내산하겠다. 그래서 내 돈으로 100개들이 사다가 회사에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사장님부터 해서 직원들 엄청 빼먹었다고. 먹고 싶은 사람 드세요. 그랬더니. 그런 데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조기환급의 특징은요. 매월,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다 가능해요. 원래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몇 개월에 한 번이요?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매월도 되고 두 달에 한 번도 되고 3개월에 한 번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6월에서 7월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 예정 신고. 4월은 무슨 신고? 확정 신고. 6월은 무슨 신고? 확정 신고. 7월은 무슨 신고? 예정 신고. 예정 확정 섞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돼요. 만약에 1월 달 신고하고 그다음에 2월에서 3월은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는 다 무슨 신고니까 예정 신고니까. 근데 3월에서 4월은 법에서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예정과 확정은 같이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거에 해당될 때만 되는 거예요. 무슨 환급이요? 조기 환급일 때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3월, 4월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환급에서는 중요한 게 일반 환급은 며칠? 30일. 조기는 며칠이야? 15일.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뭐 했을 때요? 투자하셨을 때.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예정과 확정이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0회당 한 번? 그럼 20회당 한 번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뭐 최근에 한 번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은 또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원래 이게 진짜 100인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실기 때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했다간 큰일 나요. 너무 할 게 많아서. 거기 가산세 보이죠? 이게 다 안 나와요. 이거 다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못해요. 이거 세무사가 와도 못해요. 세무사도 어떻게 하냐면 저기 법전하고 책 보고 해요. 네,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녀봤잖아요. 그분들도 그 세법전 저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법전 보고 공부했었거든요. 법전 두께가 있다만 해요. 안에 있는 게 얇을까요, 굵을까요? 얇아요. 거의 몇천 페이지예요. 4천 페이지, 막 5천 페이지 그래요.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지금은 하나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봐봤자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몰아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어, 이해해서 풀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갖고 머릿속에다 넣어버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번 시험에. 그리고 원래 잘 내요. 예.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그 전산세무 2급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 가산세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우리 그 시험 본 다음에 AT 연습할 거라 그랬잖아요. TAT가 전산세무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TAT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이제 저는 원래 혼자 돌아다니니까 혼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심심해갖고 바깥에 나가서 멍 때리고 있었죠. 공부할 건 없었으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 갔었으니까. 근데 그 내 옆에 있었던 남자애들 둘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요번에 전산세무 2급 접수 안 하고 TAT만 접수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죽어도 부가가치세 그 부가가치세 가산세 못 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전산세무 2급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왜 높냐면은 이해도 해야 되죠. 외우기도 해야 되죠. 계산해서 입력까지 해야 되죠. 좀 복잡해요. 근데 요즘엔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뭐가 좋아졌냐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수기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우리의 뇌세포를 뭐 할 거다? 많이 아프게 할 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 안 외우고. 299페이지. 겁들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 다음에 200 몇 페이지요? 99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요거 외웠어요. 간이과세. 그래서 간이과세는 누구만 가능? 개인만 가능. 일명 간이과세자. 근데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에 간이과세자 싹 다 바뀌어요. 지금 4,800이죠. 그게 8,000으로 올라가고요. 3천만 원 미만 안 내죠. 그게 4,800으로 바뀌는 건 이미 발표났어요. 그렇게 해서 영세하신 분들 세금을 좀 더 줄여주겠다로 이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꼭 따셔야 돼요. 내년에 올해 못 따서 내년에 공부하시면 또 외워야 돼요. 일부를. 왜냐면 세법은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뭐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전이 아니라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4,8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예.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고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면은요, 3천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뭐 한다? 면제한다. 근데 왜 제가 뭔가 써드릴 때 직전이라고 많이 쓰죠? 이거 왜 직전이라고 많이 써드릴까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전년도 건데 왜 전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올해 건 신고했다 안 했다. 그럼 올해 데이터 없잖아요. 그리고 기준값을 어느 데이터로 잡아야 돼요? 작년 걸로. 그래서 처음에 신고하실 때는 내가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일반 과세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되는 거고, 저는 매출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올해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게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등록증 받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전문직들. 나 변호사야. 뭐라고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한 달에 매출액이 1년에 매출액이 4,800이 안 돼. 변호사 왜 해요? 나 의사야. 의사인데 나 간이과세자 하겠대. 그러면 왜 해? 맞죠? 그런 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나 금 캐는 사람이야. 금 캐는 사람이 4,800이 안 되면 금을 왜 캐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안 돼요.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라고. 그럼 그때는 일반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왜 이게 4,800도 못 벌어? 나 같으면 안 할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문직. 여기서 말하는 건 매출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변호사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직원 한두 명 둬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4,800은 넘게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내일 소득세 할 거예요. 무슨 세 할 거라고요? 소득세. 소득세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컴퓨터를 키시와요. 그러면 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실기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쪽지 시험 봤었던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부터 그거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결론은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억 안 나는 건 뭐 하세요? 다시 외우세요. 근데 죄송한 거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고요,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위아래 바뀌었는데 그럼 본인이 한번 써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위아래 안 바뀌고 쓰면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빼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아, 저거는 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회계 먼저 볼 거예요? 재무회계.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 두 가지 있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적 합성.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 측, 가치, 피드백, 가치, 무슨 성?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부채, 자본.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산에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몇 년 기준? 1년 기준. 유동자산의 두 가지, 당좌하고 재고. 무슨 기준? 판매. 그다음에 비유동엔 네 가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무슨 예금? 요구불 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됐습니까? 유가증권 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재무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되셨죠? 그 다음에 어음, 할인, 매각, 거래,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거는 프린트에서 뺄 거예요.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건. 왜냐면 프린트 양을 좀 줄여야 돼서. 그 다음에 매출채권 두 가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입채무 두 가지,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다음에 못 받는 거 준비, 대손, 충당금, 보충법,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채권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되셨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 재고자산. 수량결정 방법에 계속 적어라. 창고 가서 확인해라. 섞어 써라.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네, 선입선출. 나중에 들어왔네,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 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 여기에다 실지 쓰면 뭐예요? 총. 물가가 상승할 때에는 매출원가만 누가 클 거다? 후입선출법.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손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정상적일 때 매출원가의 가산 회계 처리하지 마.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할래? 요거 중요합니다. 세무에는 요거 나와요. 요때 쓰는 게 예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손실. 나중에 한 4문제인가 5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게 왜 이래 또? 여보셔?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 저가법. 어디서? 매출 원가 관련돼서. 얘는 나오면 100% 이론이에요. 실무에서는 안 내요. 왜냐하면 감모손실까지는 내는데 평가손실은 아직까지 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비유동 자산에서 아이고 왜 이래. 투자, 유형, 무형, 기타. 투자 자산에서는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 나머지들도 중요한데 요 두 가지가 그나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두 분이 있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물. 근데 교육학 교수님이 글씨에다가 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작년에 저기 교육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교육학적으로 학원 강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사물 보고 무슨 분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자기도 이해는 하는데 원래 교육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얘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 어때요? 내 맘이지. 지가 내 거 수업해 줄게요. 그래도 칭찬 들었어요. 그때 저기 강사들 다 있는 데서 앞에서 14분, 12분에서 14분 정도 준비해갖고 PPT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그 부지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집에 가서 만드는 건데 교육 받을 때 PPT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나 할 거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제가 이거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 PPT를 겁나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연습 안 했어요. 그리고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2분 정도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눈 크게 부릅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했죠. 현금엔 뭐가 있고 그랬더니 칭찬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충만하시다고. 그리고 이제 까시더라고요. 원래 깔 때에는 칭찬 한번 하고 까는 겁니다. 왜요? 기분이 좋을 때 까야 이 사람이 덜 열받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잘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뒤에 한 방 크게 까시더라고요. 근데 PPT는 너무 성의 없다고. 왜냐면 남들은 막 누르면 막 여기에서 효과 날라오고 막 뻥뻥 소리 나는데 나는 그냥 저기 밋밋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 1등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건데 근데 너무 못해서 혼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저기 너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흐름을 파악 못하신 것 같다고 저기 계속 이러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된다고. 근데 그분도 인천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천안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 12분 발표하려고 천안을 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교수님이 마지막에 다음번에는 요점 같은 거 잘 잡으셔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 통과는 시켜줬어요. 근데 진짜 빠꾸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빠꾸당해갖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천안을 제주도에서. 근데 그분 열받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와야 되냐고. 왜냐면 제주도는 왕복 비행기 값이 들잖아요. 거기에다 천안 가까워요, 멀어요? 제주도에서 멀잖아요. 비행기도 한 번에 오는 것도 없잖아요. 내려서 또 차 끌고 또 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보면 강의하시는데도 그 포인트를 조금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항상 제 목표는 커트라인이 70점이잖아요. 그러면 80점만 되자. 왜요? 90점 하고 싶은데 90점 하려면 내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노력 많이 했다고 해서 90점 줄지 80점 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할 때 커트라인보다는 조금만 더 잘하자.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런 건 좀 내가 봐도 조금 잘 빨리빨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교육학 교수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교육학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교육학이 있었는데 나는 강의 안 할 거야 그래서 전 교육학 안 들었거든요.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왜냐면 교육학 들으면 자격증 줘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들었으면 무조건 따십시오. 나중에 저처럼 후회합니다. 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 따지 마시고. 왜냐면 오늘은 필요 없지만 내일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를 안 따는 건 맞아요. 근데 들었으면은 따시는 게 장래에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이 많아? 경험 되게 많죠.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경험 많지 않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진짜 다 제가 다 겪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내가 아는 형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 형한테 들은 얘기야.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의 99.9%는 진짜 내 얘기고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0.1%는 뻥이에요.
이렇게 깔아놔야 나중에 내가 도망갈 군형이 생기지. 100%라 그러면은 또 저기 나중에 제 말 믿고 하시면 안 되니까. 투자 부동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인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투자용이나 비영업용. 그러면은 투자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건물은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요. 무슨 용이요? 영업용. 요 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있었죠. 정액법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무슨 생산량? 단기 생산량. 됐죠?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외웠는데 뭐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기억 안 나요. 근데 참고로 그게 맞는 거예요. 저 그 2장짜리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쓸 것 같아요? 왜 저는 외우고 있는지 이해가 되죠. 네. 저 그 2장짜리 지금까지 몇 번 썼을 것 같아요? 앞뒤로 풀로 100번은 넘게 썼어요. 네. 그리고 그거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드리는 자료에 첫날 드리는 그 분계 있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제가 짜집게 한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짜집게 하고 다 제 손으로 만든 거지. 저는 제 성향상 남한테 못 맡겨요. 망해도 내가 해서 망하는 게 낫지. 남한테 맡겼다가 망하면 내가 누구 탓할 거예요? 남 탓할 거잖아요. 전 그게 되게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첫날하는 그 분계 있죠. 제일 처음에 하는 분계.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제가 짜집게 한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떠오고 다른 책에서 떠오고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친 거라 전 남이 자료 줘도 미안한데 못 써요. 성향상.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내 거에 맞춰서 개량시켜서는 쓰는데 그대로 이거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면 미안한데 난 그거 버려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피곤해요. 그냥 남이 좋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무조건 내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 왜냐면 남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은 2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또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목요체, 유리창 교체. 이게 무슨 처리? 비용 처리.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됐죠? 그 다음에 교환의 2가지.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은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론에 나와요. 이론에 나오는데 무조건 장난치는 건 이거 갖고 장난쳐요. 장부가냐 공정가냐.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얘도 대빵 안 내요. 그랬다가 한 번씩 뭐예요?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저기 됐고 무형자산 뭐 가능? 식별 가능. 그 다음 거 보시면 영어권은 뭐 안 돼요? 자가창출 안 돼요. 유상 취득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되셨죠? 그 다음에 부채 1년 안에 유동, 1년 이후에 비유동. 다음에 유동부채는요, 저기 어딨냐?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 유동부채가 될 때. 네, 비유동부채에서는 사채 발행, 사채 상각, 퇴직, 연금이 있었죠. 그래서 사채 발행은 무슨 이자율 기준? 액면 이자율 기준.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왜냐면 이자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작으면 할인 발행. 사채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그 다음 무슨 형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에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왜 이래? 안 들어가.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어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결손금 무슨 순서? 처리 순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마지막으로 자본 잉여금. 순매출액 순매입액은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시간 날 때마다 정리 한 번씩 해드릴게요. 마무리하세요.